양정철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비서관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호철과 오른팔 왼팔을 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캠프를 구성하면서 임종석에게 비서실 실장 자리를 물려주고 한참 후배지요. 본인은 차장으로 이렇게 임종석을 영입해 왔는데 지금은 해외를 떠도는 신세입니다. 자, 양정철이 몇 달 됐다고 복귀하나. 지방선거 출마 말도 꺼내지 마라. 작별 편지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하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의 지금 이 진로를 보면서 하나 의문이 있어요. 임종석은 되고 양정철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양정철도 노무현 정권 때 이 홍보를 맡으면서 기자실 대목 받기 이런 문제로 여러 비판에 올랐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실 정치에 발을 디디면서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해온 양정철과 숱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임종석 이 둘을 봤을 때 솔직히 양정철이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만들기까지는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양정철은 한국에 있지도 못하고 해외로 떠들고 거의 막판에 합류해서 현재 문정권 최고의 실세로 떠오른 임종석 이 관계를 보면서요 문정권이 과연 집권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나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는요 문정권에 우려되는 3대 악성 종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청년 실업 후유증과 반미 외교, 친문 자폐증이 걱정이다. 약속을 했던 당평 협치 소통 대신에 적폐 청산, 댓글 공격, 셀프 홍보가 판을 치고 있다. 청와대 회의가 산무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자, 여기서 산무 원칙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더 이상 정해진 결론도 없고 그리고 발언하는데 직위 고하도 없고 그 다음에 무조건 받아쓰기 즉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라는 박근혜 정권을 비꼬은 거죠. 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 수석하고 비서관의 책무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청와대를 다녀온 민주당 중진은 고개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더라. 국회의원 시절과 완전 딴판이더라. 원래 사람 소박소탈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더라 이 이야기겠죠. 현 정권의 절대 무기는 국정 지지율 70%다.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진은 누구도 함부로 문 대통령의 쓴말을 못할 분위기다 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요 황양수 뉴스 브리핑 좀 보면서 저한테 괘씸하다고 생각을 좀 하더라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이 정권이 조금은 늦게 망할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시간 문제지 망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수가 망하니까 문 정권은 절로 성공할 것처럼 지금 걱정이 없을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무죄 나온 것도 보면 아유 뭐 저쯤도 살려놓는다고 우리 정권이 흔들릴 게 있겠냐. 오히려 저런 식으로 좀 더 해야 우리가 더 오래 간다 생각을 하는 여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칼럼에 보면 실패의 씨앗은 성공의 절정에서 뿌려진다. 문재인 정권의 적은 내부에 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은
한국당 같은 보수정당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했고, 매일 자기 무덤을 몇 센치씩 파고 있다고 제가 전번에 별별 특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 칼럼의 악성 종양은 제이노믹스, 문재인 경제 정책의 후유증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이런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은 양날의 칼이 되어서 한마디로 기업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또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들이 한마디로 무너져가고, 결국 약자를 위한 정책이 약자를 착취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 전체 실업자는 준다고 하지만은 청년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112 상황판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매일 누가 점검하는지 이제 소식이 들리지 않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자, 정치 좀 아는 사람들은 좀 있으면 600만 자영업자와 청년들이 현 정권의 반기를 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는 반미 자주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자주파는 두 가지 근거 없는 믿음을 신앙처럼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결국 핵과 미사일을 협상 카드로 가져올 거라는 것이고요. 이는 북한의 핵 개발이 자유용이라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각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한미군은 결코 철수하지 않을 거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미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386, 지금은 586 참모들이 이 정권에도 그대로 있는데, 이들은 북한이 협상에 나올 거다, 핵과 미사일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을 거다, 또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마디로 친북 친중적으로 가고 올림픽에서 한 건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북한과 더불어서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하고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같이 살자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미국과 일본에는 배신자로 몰리고 국민에게는 중국의 똘마니로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념지향적인 이런 친북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증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친문 진영의 자폐증인데, 이거는 친문 진영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친노 때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악성 고질병입니다. 문비어 청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찬양하는 홍보를 하고,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대통령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다라고 하고, 국가안보실장이 방중 때 대통령께서는 혼밥을 한 게 아니라 13억 중국 국민들과 함께 조찬을 한 거라고, 정말 듣기에 낯뜨거운 이야기를 행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저들끼리 페이스북을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 방송을 하면서 셀프 홍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친문 문파들을 수만 명이 그야말로 현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교수 같은 사람이 문파는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떼거지로 몰려와서 날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나 대선 후보들조차도 한마디를 하면 욕을 처먹을까봐 입을 다 닫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문화혁명 때 모택동이가 홍위병이라는 젊은 청년들을 동원해서,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이 모바가 있었죠. 모택동바, 마오바 풀어가지고 한마디로 정적이나 자신들에게 비판을 할 만한 세력들을 전부 길거리에서 죽이고 조리돌림 시키고 책을 태우고 지랄을 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문바가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사람도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에 안주하며 댓글 부대에 욕먹을까 두려워 국민의당과 연대도 안 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고, 안희정은 이견과 논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다가 한마디로 정치 생명이 끝날 뿐해서 이제 지사도 그만두고 이 독자의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상대방은 적폐고 지문 댓글이 판을 치고 셀프 홍보하면서 대통령을 찬양하는 행태가요. 자, 박근혜 시대가 역겨웠습니까? 문재인 시대가 역겨웠습니까? 이 둘은요, 미워하면서 굉장히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뭔 그렇게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는 척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현 정권을 비판할 때 말끝마다 박근혜 정권을 끌고 들어오는데 그러지 좀 말하는데요. 그런 말 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문재인 정권이 생기게 된 원인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정말 열받습니다. 오죽하면요, 문 정권의 호위무사격인 한겨레 신문에 성한용 정치팀 선임 기자가 청와대 참모는 영원히 있어야 된다라는 칼럼을 썼겠습니까? 그것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와대 실장 수석 비서관은 행정관은 그냥 월급을 받는 취직 자리가 아니다. 선거에 뿌릴 명함에 써넣을 이력을 쌓는 자리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결연한 각오와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채워야 된다. 역대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었다. 권위적인 정치 문화 시스템이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떠받쳤다.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기가 셌다. 참모들은 대통령 앞에서 숨도 크게 못 쉬었다. 그런데도 직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김용갑 민정수석은 동생 정경환의 국회 출마를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했다. 저도 이분 좀 아는데요. 이분 강직하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김종인 경제수석은 자신이 경제수석을 맡는 조건을 대통령에게 제시해서 관철시켰고 대통령한테 각서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저는 이분도 잘 아는데 이분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박관용 비서실장은 대통령 아들 김현철을 해외로 내보내야 한다고 건의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희상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야당을 직접 비난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고했다가 얼마 뒤에 경질됐다. 저도 김대중 정권 때 여당의 당무회의나 특보단 회의에서 대통령 아들들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거론한다고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는 아주 목숨을 보지하기가 어렵겠죠.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뜻에 끝까지 반대하다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자 자신이 앞으로 나서서 대통령 대신 욕을 먹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정권이 극으로 치닫자 대통령에게 대들었다. 이걸 기자가 한겨레 기자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감안하고 듣기 바랍니다. 말이 쉬워서 직언이지 참모가 대통령에게 직언하려면 자리를 걸어야 된다. 청와대 참모의 첫 번째 조건은 직언할 용기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다. 그 권한을 100% 행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한 사람이 직접 통치하기에는 나라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문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 이야기한다라는 게 황당한 소리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국회, 정당, 국무총리와 장관, 지방정부에 대통령은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 청와대가 다 나서면 곤란하다. 과거 중앙정보부 부훈이 음지에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 였다.
어쩌면 청와대에 맞는 구호다. 앞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목표를 관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청와대는 국정정관의 총체적 관리와 대통령 의제 몇 가지에만 집중해야 된다. 대규모 재난이나 정치 경제적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 제천 참사나 영흥도 낚싯배, 또 홍진호에서 JSA 사태에서 그런 모습이 눈꽃만큼이라도 보였습니까? 따라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자기 분야에서 대통령을 대신해 고민하고 판단할 줄 아는 고대의 능력이 요구된다. 청와대 참모의 두 번째 필요 조건은 대통령을 앞설 수 있는 창의력이다. 용기와 창의력은 참모 개개인과 청와대 비서실 전체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직원할 수 있는 용기는 정무 참모들에게, 창의력은 정책 참모들에게 필요하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는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많다. 전직 의원도 많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양정철과 임종석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배를 벌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일치다. 거기에서 양정철이 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육지에 내린 선장과 선원이 무사히 배로 돌아오도록 누군가는 배를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배 지키다가 그냥 이렇게 굶어 죽죠. 자, 강을 건너고 나면 배를 버려야 되는데 양정철만 버린 배에 혼자 지킨다고 타고 있고 나머지는 새 배로 갈아타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가 아니다. 직언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 청와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품는 시각이 그래서 나온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당선되고 난 뒤에 새로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일부 사람들, 전직 의원들이 있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쭉 오래 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잘못 끌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의 노출 빈도가 너무 높다. 즉, 저거들 지금 홍보한다는 거죠. 둘째, 대통령과 여야 의원 사이가 너무 멀다. 청와대 참모들이 새겨들어야 된다.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주사파업 출신 86그룹이 문 대통령을 좌지우지한다고 비판한다. 그런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거짓 선동이기 때문이다. 한겨레 기자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모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할 때 직언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대통령을 뛰어넘는 창의력이 없다면 물러나야 된다. 해가 바뀌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있을 거다. 청와대에서도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근데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은 월급 받는 자리가 아니다. 선거 명함 쓰는 이력 쌓는 자리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그에 걸맞춘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이래 말을 해서. 자, 여기 제가 하나만 보태면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부의 붕괴와 이 운명을 같이 한 참모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까? 다 나는 노무현을 모르고 이랬거나 우리는 패족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내 혼자 살아남자고 떠났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할 때 주변에 매일 과거의 동지들 수십 명이 가서 막걸리 먹고 옛날 이야기나 했다면 자살을 외로워서 했겠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데는요, 나만 옳다라는 교조주의, 그리고 과도한 이념적인 경사, 즉 반미, 친북 이런 성향이 지나치게 체계화되거나 한마디로 논리를 갖추지 못한 채 강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어설픈 국정 운영 능력과 과도한 이념적 정책 문제. 그래서 뭘 모르면서 한마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처럼 온 세상을 들쑤시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웃기는 것까지 나왔는가 하면 당시에
지금 어려움 인정화 논란의 핵심이 노무현 정권에서 나왔고요.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면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무슨 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청부터 시작을 해서 골프장 허가 2배, 희한한 부동산 정책들이 한마디로 재벌의 경제연구소가, 삼성경제연구소가 노무현 정권의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이념적인 정권에서요. 그들이 제일 싫어해야 될 재벌이 노무현 정권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권을 끌어갈, 심지어 취임사도 써줬다라는 이야기나 조각에도 조언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좌파들이 노무현 정권을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선과 허울이죠. 깨끗한 척 혼자 당하고는 뒤로는 재벌과 붙어먹었다. 교조주의, 지나친 이념화, 그리고 지나친 이념의 바탕이 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잘못된 정책, 그리고 위선과 허울, 이런 것들이 뒤엉키면서 노무현 정권은 미천을 드러내고 전 국민을 적으로 만들면서 그들이 주장하던 서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져버리고 특권들과 더불어서 정치하면서 서민 지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집값이 그때 얼마나 폭동을 했습니까? 부동산 브로커들이나 꾼들은 그때 재미를 다 봤습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후유증들이 그 뒤에 생겼습니까? 결국 노무현 정권은 이 계급의 양극화를 본격적으로 말뚝을 박아버린 정권입니다. 과도하게 이념적이라서 무너진 게 아니라요. 겉으로는 이념을 내세우면서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서 서민 생계를 위협해버렸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은 망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딱 하는 꼴이 노무현 정권처럼 가고 있습니다.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때보다도요. 더 교조적이고 더 이념화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위험한 거는 그때는 말로만 반미가 강했는데요. 이제는 실제 실천으로 반미를 옮기고 있다는 부분까지 경제적 무능은 그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터져버릴 것인가. 이 원수를 복수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원수 스스로가 자신을 복수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